안녕하세요. 축주먹입니다. 오늘의 찌캐스트는 이제 제가 지난 A매치 기간에 영상 한번 올렸어요. 빅식스의 보강 포인트. 근데 이번 영상은 이제 현지 측에서 영국 현지에서 각 팀의 보강 포인트를 어떻게 보는지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가져왔습니다. 아마 제가 그때 올렸던 영상보다는 자료가 더 최신화돼 있고 더 퀄리티가 있는 자료라 그거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프닝 토크 살짝 짧게 하자면 요새는 수면 패턴이 거의 9시에 자고 있습니다. 9시에 자서 오해 마세요. 밤 9시가 아니고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자고 저는 보통 7시간 반 정도 자려고 하거든요. 저는 잠을 안 자면 생활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몸이 안 움직여. 그래서 잠을 적게 자면서도 생활이 되는 사람들이 부러워요. 그래서 저는 한 잘 때 7시간 반 정도 알람 맞춰놓고 그렇게 잡니다. 그럼 뭐 일어나면 한 4시 반 정도 되죠. 일어나자마자 해가 져 있어요. 그럼 이제 항상 해가 져 있는 상태로 겨울에는 거의 생활하게 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12월에 경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라이브로 보면서 또 챙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뭔가 남들이 자는 시간에 자면 피로가 덜 하거든요. 똑같은 7시간 반이어도. 근데 남들이 안 잘 때, 그러니까 거꾸로 잘 때는 자도 피로가 확 풀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지내고 있고요. 하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제 직업이 이건데 열심히 달려봐야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지금 리그 순위대로 한번 순서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날, 맨시티, 첼시, 맨유, 리버풀, 토트넘 이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스날부터 해볼게요. 아스날은 강력한 위치에서 2026년으로 진입한다. 여름 이적 시장에서 그들은 유럽 전역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선수단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프리미어리그와 챔스에서 모두 정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스날의 이적 시장이 덜 긴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수단 개편에 필요한 대부분의 작업은 이미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사실 아스날이 지금 스쿼드에서 굳이 찾아야지만 이적해야 될 선수를 찾을 수 있을 정도로 지금 스쿼드는 너무 밸런스가 맞고 오히려 이렇게 더블 스쿼드가 구축됐을 때는 그만큼 서브의 퀄리티가 높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서브의 퀄리티가 높다는 건 다른 팀에 가면 충분히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서브에 뛰고 있다는 거고 이 선수들의 불만이 생길 수 있겠죠. 만약에 출전 시간에 욕심이 있는 선수라면 그러면 이런 황금 더블 스쿼드가 유지되는 게 긴 기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지난 시즌 첼시의 전반기의 스쿼드가 더블 스쿼드라고 생각을 했고 그 더블 스쿼드를 보면 이게 오랫동안 유지되는 건 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거든요. 근데 아스날도 지금 더블 스쿼드 너무 좋긴 한데 결국에 이거에 중요한 건 유지 기간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좋은 스쿼드를 유지하느냐가 아스날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누가 주요 결정을 내릴 것인지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스포르팅 디렉터 안드레아 베르타가 아스날 스쿼드의 구축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나폴리에서 스카우트 책임자를 지낸 후 영입 담당자로 합류한 마우리치오 미켈리가 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베르타는 아르테타 감독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 움직일 것입니다. 아스날 감독 아르테타의 영향력은 구단의 거의 모든 부서에 미치며 영입도 예외는 아닙니다. 아스날 축구위원회는 이전에는 팀 루이스 부회장이 이끌었습니다. 그는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이제 다른 사람이 됐다 이렇게 됐고 언제나 그렇듯이 주요 지출에 대한 결정은 아스날의 소유주인 크랭케가 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르타 오고 나서 이적 진행했던 것들이 저는 그래도 타율이 꽤 좋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요케레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오고 나서 플레이하고 있는 선수들은 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뇌르고르 정도를 제외하면 저는 데려온 선수들도 딱 맞게 잘 데려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두에케 같은 선수도 사실 처음에는 굳이라는 여론이 좀 많았죠. 지금 아스날 뎁스가 많은데 무슨 마두에케까지 데려오냐 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마두에케 데려오길 정말 잘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따졌을 때는 뭐 아스날이 지금 나쁘지 않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들은 2026년에 어떤 직책을 고려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를 바꾸려고 할까요?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아스날이 이렇게 완벽한 스쿼드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포지션을 강화할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들이 노리는 포지션은 선수 이탈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큰 스쿼드를 유지하는 것은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어려운 일이며 내년 여름에는 불가피하게 선수 교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좋고 퀄리티 높은 서브까지 보유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뭐 FM이라는 게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또 팀을 떠나기를 원하는 선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아스날이 또 내년에 이별할 선수까지 생각하면 또 그때 가봐서야 좀 명확하게 어떤 판이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스날이 출전 시간을 보면 수비 맨디랑 라이스가 많이 쉬지 못하고 있어요. 그 두 명이 1400분 후반대라서 출전 시간이 되게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 두 명이 좀 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는 아스날 축구에서 그 두 명이 있기 때문에 하프라인까지 올라가는 걸 되게 쉽게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둘 다 저점이 높은 유형이기 때문에 저는 저점이 높은 선수를 보유한 팀은 스쿼드의 계획을 짜기 되게 쉽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 선수가 기복이 너무 심한 선수라면 이 자리에서 그 경기에 나갔을 때 80을 할지 120을 할지 체크가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120 하면 좋아요. 근데 120을 매 경기 할 수 없고 80 정도로 하는 경기가 있다고 하면 어떤 아스날이 짜왔던 계획이 무너질 수 있잖아요. 반면에 저점이 높은 선수들, 뭐 수비 맨디나 라이스 이런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뭐 경기 들어갔을 때 밑바닥이 93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계획 짜기 훨씬 편하겠죠. 이 자리에선 빵꾸가 안 날 테니까 우리가 빌드업 이렇게 풀어보자. 수비 맨디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하고 뭐 라이스는 사이드로 넓게 빠지게 한 다음에 왼쪽 풀백은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조절과 계획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이 저점 높은 선수의 가치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아스날이 이런 플랜 A를 되게 원활하게 돌릴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선수들이 이 두 선수다 보니까 이 두 선수를 어떻게 쉬게 만들어줄지. 근데 또 미드필더 서브를 당장 영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 메리노가 원래 라이스의 서브 느낌으로 포진이 되어 있는데 메리노가 지금 스트라이커가 없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채우느라 또 메리노도 경기에 같이 뛰느라 그렇게 됐던 거고 또 뭐 좀 공격적으로 라인업을 구성해도 괜찮다면 에제 웨데고르도 좌우 메잘라로 기용이 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비 맨디의 어떻게 보면 교체 선수는 네르고르라고 볼 수 있고 뭐 네르고르까지 없을 때는 라이스가 그 자리까지 설 수 있긴 합니다. 근데 네르고르가 일단은 아스날에서 출전 시간을 그렇게 많이 부여받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아르테타가 엄청나게 많이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네르고르가 수비 맨디랑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긴 합니다. 네르고르는 조금 더 뭔가 피지컬적인 부분 그리고 쓸어주는 부분에 더 집중이 되어 있다면 수비 맨디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필요한 그런 능력들을 두루두루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 아스날이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 미드필더들 주전 2명을 어떻게 쉬게 해주느냐가 또 중요한 부분. 근데 그런 부분을 또 영입하자니 생각보다 계획이 쉽지 않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스날이 이미 포커싱하고 있는 선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스날은 16살 에콰도르 쌍둥이 에드윈과 홀거 퀸테로와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로마노 발로 봤을 때는 이거 희위고 떴거든요. 그래서 이 미드필더가 18살이 되는 2027년 8월 에콰도르 팀에서 이제 아스날로 이적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여름 이적 시장에서 또 다른 에콰도르 선수 인카피에가
이미 타겟입니다. 그러니까 인카피에가 지금 온 게 완전히적으로 온 거 아닌 거 아시죠? 일단은 임대 신분으로 왔어요. 근데 아스날이 지난 여름 2억 5천만 파운드를 이미 지출했기 때문에 같은 회계 기간에 인카피에를 위해서 4,500만 파운드를 추가로 지불하는 것을 되게 꺼려했다고 하죠. 그래서 아스날이 기발한 해결책을 찾았다고 합니다. 내년 여름 완전히적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 계약을 이번 시즌에 먼저 체결하고 내년 여름에 완전히작 신분으로 아스날로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양측 모두 이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긴 해요. 근데 웬만해서는 인카피에가 아스날로 합류할 것 같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실질적인 뭔가 포커싱은 지금 당장은 없는 거예요. 인카피에 이미 아스날 선수라고 봐도 무방하고 저 어린 선수들은 지금 당장 오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키비오르가 포르투로 이적하면서 이적료를 어느 정도 챙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상쇄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20살의 스페인 미드필더 로드리고 멘도사 역시 아스날과 다른 주요 유럽 클럽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로드리고 멘도사라는 선수가 제가 검색해보니까 엘체에서 뛰는 공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엘체에서 이 어린 선수를 일단은 뭐 짙은 링크는 아니고 그냥 스쳐가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엘체는 뭐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선수는 저는 안드레 실바랑 라파미르 정도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또 엘체가 레알 마드리드랑 2대2로 비기는 거 보니까 엘체에도 잘 차는 선수들 많더라고요. 확실히 기술적으로 플레이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매 얘기를 하죠. 그들은 누구를 판매할까? 1월 현재 아스날은 1군 선수 매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경쟁하고 있으며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향한 오랜 기다림을 끝내고 싶어 안달입니다. 이번 시즌 아스날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뎁스이며 그들은 그 강점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스날이 리그컵도 진출해 있고 뭐 FA컵은 아직 제대로 시작 안 했고 4개 대회 다 나가고 있는데 다 1등이고 이런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아스날한테는 저는 리그 우승이라고 생각해요. 저번에 라이브 할 때 제가 아스날한테 더 중요한 우승이 뭐라고 보세요? 라고 했는데 챔스 우승과 리그 우승 중에 리그 우승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군어분들도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이게 약간 지난 시즌 리버풀의 상황과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리버풀도 지난 시즌 챔스 1위였고 리그도 1위였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잖아요. 게다가 모든 대회 다 진출한 상황이었죠. 뭐 팀적인 상황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런 대회에서 내고 있는 성과는 비슷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리버풀한테 제일 중요했던 건 리그 우승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어쨌든 아스날이 오랜 시간 동안 리그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일단 그거 먼저 수건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쿼드 좋을 때 뭐 리그 우승 만약에 못한다고 하더라도 컵 대회라도 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이 좋은 선수들을 다 묶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불가피하게 이탈이 있을 것입니다. 아스날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많은 출전 시간을 소화하지 못하는 재능 있는 선수들이 많아 다행입니다. 베나이트와 가브리엘 제주스는 26년에 영입 제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컵이 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드컵은 때때로 이적 시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일스, 루이스, 스켈리가 잉글랜드 국가대표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고 투엘 감독이 19살 선수에게 더 많은 출전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다른 PL 클럽들이 아스날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것도 놀라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스켈리는 뭐 여름에 장기 계약했고 사실 이 정도 재능에 이 정도 어리고 여기에 이제 아스날 유스 출신이라서 그런 행정적인 조건을 만족시킬 때도 좋은 선수를 당연히 아스날은 팔 리가 없겠죠. 뭐 어쨌든 근데 선수의 마음도 되게 중요한 거라서 스켈리가 뭔가 칼라피오리한테 밀리는 시간이 또 길어지면 또 다른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구단 측에서는 절대 안 팔고 싶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스날은 사실 이적 시장에서 판매 수익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죠. 그래서 이번 이적 시장부터는 그런 것들도 좀 잘해서 판매를 잘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사실 이번 이적 시장에 뭐 아스날이 사실 팔 매물들은 엄청나게 많긴 하죠. 그러니까 팔 매물이라는 게 그 정도로 잘하는 선수가 많다는 건데 결국 아스날이 시장에 내놓을 거냐? 그런 선수는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당장 큰 판매가 발생하는 일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계약 만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네요. 1군 선수단 중 내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선수는 없습니다. 노팅엄 포레스트 임대 중인 진첸코가 26년에 FA로 풀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날은 재계약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카와의 계약은 당연히 최우선 과제입니다. 사카의 기존 계약은 2027년에 만료되지만 아스날은 잉글랜드 국가대표 선수가 북런던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협상에서 순조롭게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럽은 이미 팀버와 새로운 계약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24살의 네덜란드 출신인 그는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쳤으며 2028년으로 만료되는 계약 기간 이후에도 계약을 연장할 의향이 있습니다. 팀버는 꼭 잡아야 됩니다.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아스날에서 가장 높은 저점을 형성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팀버 잡고 뭐 사카까지 딱 체결하고 이러면은 아스날 대부분의 주요 선수가 어쨌든 계약 기간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황금 세대가 또 오래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팀버도 지금 아스날 축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졌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해줄 수 있는 풀백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이 되면 라이스의 계약이 만료되기까지 2년이 남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클럽이 선수와 재계약을 맺을 때입니다. 맞죠? 2년 정도 남아야 재계약 얘기하기 가장 좋죠. 그래서 라이스도 될 것 같은데 글쎄요. 라이스는 뭐 내년에 큰일이 있지 않는 이상 재계약 잘 진행되지 않을까? 뭔가 저는 라이스는 아스날을 사랑하는 것처럼 뛰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스날이 라이스를 또 재계약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특별한 어떤 포지션을 보강해야 한다 이런 것보다는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스날은 지금 이적 시장을 너무 신경 쓰고 그럴 단계라기보다는 우승에 모든 포커스를 집중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선수 잘 지키면서 원규옥을 우승에다 다 집중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 맨시티입니다. 맨시티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맨시티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선수단을 재정비하면서 지난 2번의 이적 시장 동안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덕배, 에데르송, 워커 등 수년간 구단의 성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선수들이 지난 여름 팀을 떠났고 경기장 전반에 걸쳐 새로운 인재들이 영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많은 이적은 시티가 앞으로의 이적 시장에서 덜 바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지만 타깃이 되는 유명 선수를 영입할 능력은 있습니다. 자, 누가 이제 중요한 결정을 내릴 것인가? 아스날에서는 이제 디렉터 베르타가 얘기가 나왔었고 이제 시티입니다. 치키가 스포츠 디렉터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축구 디렉터 우고 비아나가 영입 전략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치키가 여름 동안 팀에 남아있었지만 이제 이번은 비아나가 혼자서 팀을 이끌어가는 첫 번째 기회래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인수인계처럼 하면서 한번 바로 그만두지 않고 같이 이렇게 보내봤나 봐요. 근데 이제 이번 시기가 이제 비아나가 혼자서 처음 하는 시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분야들 뭐 스카우팅도 그렇고 탤런트 매니지 개발 및 경로 디렉터 뭐 이런 자리들도 개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어느 포지션을 시티가 영입하려고 할까? 이런 거죠. 맨시티는 선수단이 두껍고 포지션이 부족한 선수가 없지만 오른쪽 풀백 역할은 해결되기보다는 대체된 상태입니다. 마테우스 누네스와 후사노프는 이번 시즌 그곳에서 뛰었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고 리코 루이스는 더 이상 그 자리에서 고려되지 않는 듯 합니다. 이게 저는 약간 시티 입장에서는 되게 결정하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테우스 누네스를 이제는 우풀백으로
확실히 분류할 건지. 그렇게 되면 누네스가 우풀백일 때 냉정하게 서브 정도의 실력일지 아니면 앞으로 주전으로 사용돼도 무방할 정도인지. 그러니까 우풀백을 영입 안 하더라도 후회를 안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티는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고요. 후사노프는 저는 나올 때는 괜찮다고 느껴집니다. 다만 누네스와 같은 공격력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둘이 쓰임새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후사노프는 왼쪽 윙어가 좋은 팀, 예를 들어 뭐 레알 마드리드나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의 흐비차나 비니시우스 같은 선수를 막으려고 할 때는 누네스보다는 후사노프 같은 선수 투입하면서 좀 단단한 수비진을 구성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전체적으로 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축구를 하고자 할 때는 뭐 마테우스 누네스 고려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리코 루이스는 이제 우풀백에서 고려되지 않는다. 저도 이 말을 너무 동의하고 이제 리코 루이스는 사실 우풀백이 아니라 미드필더에서 자신의 재능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우풀백은 피지컬 때문에 그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타고난 부분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당장 극복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결국 리코 루이스가 이런 것들을 저는 루이스가 그냥 기술적인 능력을 더 보완을 해서 재간 좋은 미드필더 그리고 피지컬적인 컨택이 들어오기 전에 공을 훨씬 더 잘 차는 미드필더로 변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에 오른쪽 풀백을 영입할 가능성은 낮지만 내년에는 주요 관심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또 다른 포지션은 오른쪽 윙입니다. 오스카밥과 사비뉴가 주요 선택지지만 두 선수 모두 펩이 기대하는 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 맨시티는 홀란드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밥하고 사비뉴가 생각보다 원하는 만큼의 퍼포먼스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사비뉴는 지금 시티 팬분들 사이에서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단순히 축구를 못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열심히 안 하는 건 안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비뉴는 아직 나이 어리고 하다 보니까 임대도 한번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싶고요. 밥은 사비뉴보다는 조금 덜 직선적인 스타일의 윙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만들어가는데 특화된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시티 최근에 오른쪽이 뭐 셰르키, 포든, 베실바 이렇게 로테이션 도는 구조라서 오스카박 같이 딱 오른쪽에만 박혀있는 그런 느낌의 선수가 기용할 시간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세 명의 베테랑 선수가 제외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러니까 뭐 아까 말했던 워커라든지 덕배 뭐 이런 선수들이겠죠. 주요 선수들을 영입하려면 공간을 만들기 위해 누군가를 떠나보내야 할 가능성이 크지만 여름이 그 대형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시기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겨울에 시티가 뭐 엄청난 움직임을 가져갈 것 같진 않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시티가 이미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시티에서는 리브라멘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뉴캐슬 선수죠. 티노 리브라멘토는 내년 여름 주목해야 할 선수입니다. 뉴캐슬의 라이트백인 그는 PL에서 자신 포지션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성장했으며 맨시티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티가 리브라멘토랑 링크가 있었던 걸 저도 기억해요. 그리고 리브라멘토가 어느 정도 피지컬도 되고 전진성도 좋고 젊고 에너제틱 하다 보니까 시티 입장에서는 리브라멘토를 좀 진지하게 고민했던 것 같고 저는 리브라멘토 좌우 다 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습니다. 리브라멘토가 23살이고요. 현재 2028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뭐 뉴캐슬에서 연장 계약을 하지 않으면 이제 시티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죠? 근데 현재 시장에서는 약 1억 파운드 정도의 이적료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이제는 1억 파운드는 우스운 수준이 됐습니다. 1억 파운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900억 후반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이적료고 이제 판매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경기 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상당한 이적료를 받을 수 있는 몇몇 비주류 선수들이 있습니다. 인테르에서 임대된 마누엘 아칸지에게는 1,500만 유로의 영구 이적 옵션이 걸려 있으며 아케,
코바치치, 필립스, 그릴리시 등은 모두 2026년에 영구 이적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릴리시는 에버튼으로 임대 이적하며 다시 활력을 찾았는데 에버튼은 5천만 파운드의 이적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에버튼이 그 금액에 근접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단 아칸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칸지는 인테르에 이제 갔는데 그 완전 이적으로 바뀌는 그 옵션 자체가 달성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우승을 하고 그 우승을 하는 스쿼드에서 50% 이상 뛰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이 그때도 보고 나서 생각보다 달성하기 상당히 빡센데? 일단 우승을 해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라서 지금 인테르가 확실히 우승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아칸지가 팔리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아케, 코바치치, 필립스, 그릴리시 등은 팔 수 있는 선수입니다.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필립스는 여러 번 임대도 다녀오고 해봤지만 그렇게 뜨겁게 원하는 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 필립스는 축구 선수로서 커리어가 좀 많이 꼬이는 것 같고 그릴리시는 에버튼에 5천만 파운드 임대 이적 5천만 파운드 옵션이 있는데 5천만 파운드 옵션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릴리시가 잘 적응하고 있긴 한데 냉정하게 그릴리시가 나이도 있기 때문에 그릴리시가 95년생인데 30살이거든요. 그리고 95년생이면 브루노나 베르나르도 실바보다 1살 어린 나이예요. 근데 브루노 사우디 간다는 얘기 나오는 나이인데 지금 에버튼이 이 선수를 5천만 파운드라는 큰 금액에 영입할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릴리시가 돌아와서 자리가 있느냐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도쿠가 많이 성장을 했고 지금 마르무시도 많이 뛰는 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릴리시는 만약에 돌아온다고 하면 시티가 다시 매각을 고려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만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선수들의 계약이 만료되나요? 베실바, 존 스톤스, 오르테가, 베티넬리 이렇게 4명입니다. 스톤스에 대한 결정은 그의 몸이 힘든 시즌을 어떻게 견뎌내는지를 지켜본 후에야 내려질 것입니다. 그는 부상으로 인해 작년 대부분을 놓쳤고 축구를 그만두는 것도 생각했다고 합니다. 스톤스가 개인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군요. 근데 나오면 그래도 잘하는데 부상이 너무 심하고 그리고 그 부상을 안고 갈 정도로 잘하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나이도 있고 리스 제임스만큼의 그런 높은 실력을 가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시티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추진하기는 또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오르테가는 3순위 골키퍼로 전락해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베티넬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베티넬리는 4옵션 키퍼인데 내년에 골키퍼 정리하는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캡틴 실바는 2017년부터 클럽에 몸담았으며 이 기간 동안 팀의 기량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10월 벤피카 회장 선거 토론에서 그의 미래가 주요 화제가 되었던 것을 고려하면 이 벤피카 쪽이랑 좀 연결되는 게 있나 봐요. 실바의 미래에 대한 루머는 수년간 끊이지 않았지만 그의 기량은 점차 둔화되기 시작됐고 과르디올라 감독 시절처럼 늘 존재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름에 많은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팀을 떠난 후 펩 감독은 리버풀과의 3대0 승리에서 인상적인 활약을 펼친 실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저는 베르나르도 실바는 시티가 지키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저 정도의 이해도를 가진 선수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티에서 펩 축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선수가 누구냐? 저는 실바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머리가 좋고 기본기가 좋고 그 다음에 어느 자리에서 조립하더라도 그 조립이 크게 빵꾸가 안 나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 몸 보세요. 실바 몸이 약간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SNS에서 베실바가 어떤 카페인가? 거기를 이제 문 열고 들어가는 그 동영상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뒷모습만 봤을 때는 베실바라고 안 느껴져. 그러니까 축구 선수의 몸이 아니야. 약간 학생? 그런 느낌인데 그런 선수가 이 거칠고 빡센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다니 얼마나 기술 수준이 높은지를
증명해주는 그런 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실바의 몸이 이미 증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구와 계약을 갱신할 것인가? 미드필더인 포든이 계약의 마지막 2년을 맞이함에 따라 앞으로 몇 주 안에 그와의 협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시즌 혼란스러웠던 한 해를 보낸 그는 다시 폼을 회복했습니다. 토요일에 리즈전에서도 2개 넣었고 풀럼전에서도 가마차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포든이 23, 24 때 그때 올선 받을 때 그때 빠따 진짜 좋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좀 드는 듯한 그런 풀럼전의 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든이 또 올라오는 건지 이 상황에서는 뭐 포든도 시티를 너무 좋아하고 시티도 포든을 좋아하니까 뭐 큰 문제가 아니라면 재계약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지금 2년 정도 남았을 때 빠르게 재계약 해가지고 포든 같은 선수는 묶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의 우선순위는 무엇일까요? 과르디올라는 여름의 선수단 규모를 줄이고 싶어 했지만 동시에 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수들을 원했습니다. 레버쿠젠에게 0대2로 패한 것은 일부 백업 선수들의 수준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뚜렷이 보여준 사례이며 특히 파이널 서드에서 선수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그에게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뭐 펩도 스몰 스쿼드를 굳이 유지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자신이 원래 원하는 그런 철학이나 그런 부분들은 있겠지만 이제는 작은 스쿼드로 안 된다는 건 직접 피부로 느꼈고 많은 팀들이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주전과 비주전은 있겠지만 여기서 막 무리해서 스쿼드를 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시티는 이렇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시티한테 코멘트를 하자면 저는 어쨌든 이 서브 선수들의 퀄리티 상승이 필요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당장은 스쿼드가 좀 비대해졌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정리와 더불어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리해야 될 선수들도 꽤 많기 때문에 그것부터 좀 이루어져야 일이 차곡차곡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첼시입니다. 첼시는 지난 이적 시장에서 가장 바쁜 클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를 사고 파는 그 수치가 1등이었나 봐요. 자연스럽게 내년이 그들에게 어떤 활약을 볼지에 관심이 쏠릴 것입니다. 첼시는 항상 이적 시장이 기대되는 팀인 것 같아요. 잘 팔기도 팔고 영입도 많이 하고 그래서 누가 주요 결정자인가? 이거는 폴 윈스탠리와 로렌스 스튜어트가 스포츠 디렉터 팀을 이끌고 있대요. 그리고 조 실즈, 샘 주얼, 데이브 팔로워스 이렇게 5명의 스포츠 디렉터가 같이 좀 결정하고 팀 단위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인가 봐요. 지금 아스날은 베르타 그리고 시티는 비아나 이렇게 됐었는데 첼시는 좀 구조가 다르네요. 그래서 첼시는 이런 식으로 5명이 좀 힘쓰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첼시는 2026년에 어떤 자리를 고려하게 될까요? 첼시는 1월에 1군 스쿼드의 선수를 추가할 계획이 없으며 여름에 더 집중할 예정입니다. 구단은 과거처럼 다음 시즌에도 영입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해에 어린 선수 영입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수단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 중요하며 어떤 가능성을 검토할지는 계속될 것입니다. 누가 떠나느냐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지금 첼시는 뭐 문제가 서브로 뛰어야 될 선수들이 부상이 있어서 그런 거지 뭐 스쿼드 자체에서 막 진짜 너무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또 없는 것 같아요. 결국 뭐 센터백, 스트라이커, 골키퍼 매년 나오는 얘기가 굳이 따지자면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센터백도 요새 첼시가 성적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딱히 체감은 안 되고 산체스는 오히려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서 뭐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네요. 첼시 독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는 골키퍼 포지션입니다. 첼시는 산체스, 요르겐센, 그리고 현재 스트라스부르에 임대 중인 마이크 펜더스라는 현재 옵션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밀란의 매냥 같은 선수는 6월에 그 밀란과 협상을 진행했기 때문에 재검토되지는 않을 거래요. 뭐 매냥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건 아니다.
첼시 현재로서는 센터백 옵션에 만족하고 있는데 코릴이 내년에 이제 십자인대 부상에서 복귀하고 마마두 사르가 스트라스부르에서 임대 생활을 마치고 복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첼시 센터백도 애매한 것 같아요. 코릴 포파나로 가면 가장 좋을 것 같긴 한데 포파나 부상 리스크가 항상 있죠. 바디아실 저는 나왔을 때 기량적으로 주전은 아니더라도 서브로는 충분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합니다만 바디아실도 병원에 자주 가죠. 그런 것까지 따졌을 때는 찰로바를 또 팔 수가 없습니다. 좌우 다 되는 센터백이고 충성심도 있고 하다 보니까 팔 수가 없어요. 결국 센터백이라는 것은 정리가 되어야 또 데려오고 하는 건데 지금으로서는 뭔가 애매하다고 해야 될까? 진짜 슈퍼 빅 사이닝 아니면 굳이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첼시 팬분들과 저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포파나가 지금 잘하고 있을 때 빠르게 매각을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포파나 잘하긴 하는데 부상 리스크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포파나는 팀에서 주급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글쎄요. 잘하고 있을 때 좀 가치가 올라와 있을 때 매각을 검토하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긴 하네요. 뭐 당장 지금 시즌은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코릴이 없기 때문에. 이미 주목하고 있는 선수가 있나요? 첼시의 전략은 완성된 선수를 찾는 것보다는 유망한 인재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아스톤 빌라의 모건 로저스에 대한 오랜 관심이 식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쨌든 그는 이제 빌라와 새로운 장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로저스 참 잘하는데 그죠? 근데 로저스가 첼시에 온다고 하면 어떤 자리에 뛰어야 될까? 공격형 미드필더? 아니면은 왼쪽 윙어? 글쎄요. 완전 핏한 선수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고 그냥 축구를 잘하는 선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주앙 페드루도 퓨어 9번으로 보기 어렵고 아래 한 칸 내려서 쓴다고 하면은 뭐 엔조, 파머, 페드루 막 있기 때문에 모건 로저스한테 그 큰 금액을 들여서 데려온다 하더라도 뭐 100% 주전으로 쓰긴 또 어렵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네, 이쯤에서 그냥 정리하는 게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 싸지 않다면 굳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첼시는 레알 마드리드의 호드리구와 계속해서 연결되고 있지만 그 역시 첼시가 원하는 선수상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첼시는 넓은 지역에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호드리구 지금 30경기 연속 무득점이거든요. 그래서 폼이 그 잘할 때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어요. 뭐 오른쪽 윙어여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어쨌든 30경기 연속 득점을 못했다는 건 폼 얘기 안 할 수 없고 호드리구가 프리미어리그 와서 잘할 거란 보장도 없기 때문에 호드리구한테 큰 금액을 투입하는 거 매우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첼시는 노팅엄 포레스트의 무릴로에 오랜 관심을 가져왔지만 구단의 관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구단은 후계자 계획과 미래 선수 영입에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첼시는 계속해서 미래를 보는 영입을 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해보면 모건 로저스, 호드리구, 무릴루 다 아니네. 자, 이제 첼시한테 중요한 건 또 판매가 될 수 있겠죠. 1월에는 수비수 악셀 디사시를 방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디사시는 최근 1군 훈련을 다시 시작했고 11월 레딩과의 21세 이하 대표팀 경기에도 출전했습니다. 이는 그가 이적에 필요한 모든 컨디션을 갖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스털링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양측 모두에게 유리하다면 결별을 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인터뷰를 하나 봤는데요. 이제 마레스카가 기자한테 질문을 받습니다. 지난 이적 시장 끝나고요. 스털링하고 디사시 수납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거 그 선수들한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불쌍한 거 아니냐. 뭐 기자가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서 마레스카 감독의 대답이 저는 매우 인상 깊었어요. 그들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진짜 힘들고 불쌍했던 건 우리 아빠라고. 우리 아빠가 어부 생활할 때 힘들었다. 그게 힘든 거고 이 선수들은 경기만 안 뛸 뿐이지 전 세계에서 아주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선수들이다. 이렇게 마레스카가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마레스카 상당히 칼 같은 사람이다라는 걸 느꼈어요. 뭐 지난 시즌에도 그랬어요. 마레스카는 자기가 일단 바운더리를 정하면 거기 넘어가면 그냥 거기는
그냥 칼같이 자르더라고요. 뭐 이거는 스타일이고 거기서 좋은 성적만 나온다고 하면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지는 이적 마감일에 풀럼으로의 이적이 무산되었습니다. 아카데미 출신인 그는 첼시에서 10경기 출전에 3골 1도움을 기록했고 U21 대표팀에는 첫 2골을 넣으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덕분에 여름보다 지금 더 많은 팀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첼시가 계속해서 조지에 대한 판매 생각이 있다고 하면 언젠가는 팔릴 것 같아요. 조지는 뭐 어리기도 하고 저는 지난 이적 시장에 풀럼으로 갈 때 제가 기억한 이적료는 2천만 파운드 좀 넘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 금액이면 첼시 진짜 잘 판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적이 무산되긴 했죠.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조지가 진짜 뛰고 싶은 포지션이 어딘지. 마레스카는 계속 스트라이커로 넣고 있는데 저는 이 선수가 스트라이커의 프로필이라고 생각이 되진 않거든요. 그렇다고 또 윙어에 완전 적합하냐 그것도 아니라서 어렵긴 합니다만 어쨌든 조지는 제가 봤을 때는 판매 매력도는 좀 있는 선수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다른 구단들이 손을 좀 뻗을 것 같고 첼시가 가격만 잘 쳐서 판매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잭슨도 판매하려고 할 것입니다. 미넨이 그를 영구 영입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말입니다. 바이언이 잭슨을 영입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케인이 뭐 특별한 일이 있지 않은 이상. 그리고 잭슨이 거기서 주전을 먹을 만큼의 상징성과 어떤 임팩트나 네임밸류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또 그것도 애매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잭슨은 제가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돌아오고 나서 첼시가 다시 팔지 않을까 싶어요. 잭슨도 첼시의 마음이 좀 뜬 것 같기도 하고. 그들은 이미 어떤 움직임을 보였나요? 이거는 이제 첼시 얘기죠. 첼시는 다음 시즌 스쿼드에 합류할 2명의 1군 선수를 이미 확보했습니다. 3월에 스포르팅에서 켄다를 4천만 파운드에 영입했으며 26-27 시즌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에 스트라스부르에서 첼시로 이적한 에마누엘 에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켄다는 아모림 있을 때 되게 주목 많이 받았던 선수 같아요. 아모림 때부터 저는 기용이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아모림이 지금 아마드 쓰듯이 켄다를 그렇게 썼었단 말이죠. 역발 윙어로.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이름값이 올라가면서 첼시도 관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원래부터 또 재능이 있는 선수기도 했고. 그래서 켄다가 또 첼시로 들어올 건데 이 선수가 또 이스테반 같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느냐? 요게 또 재미있는 포인트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에메가는 FM에서 저 써봤거든요. 진짜 좋아요. FM24에서 공격수한테 되게 중요한 능력이 점프 거리라는 능력이거든요. 얘가 점프 거리가 18인가 그랬어요. 그냥 높은 크로스 올리면 거의 다 넣거든요. 그래서 FM에서는 좋았는데 과연 그게 과학이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워드 다스탄 사트파예프 카이라트라는 팀에 소속돼 있는 선수래요. 그 다음에 레프트백 데네르 에반젤리스타 코린치아스 둘 다 16살이 되어 여름에 이적을 완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선수들 솔직히 우리가 지금 잘 모르잖아요. 근데 무서워해야 돼요. 다른 팀들은. 첼시가 이런 선수들 데려온다고 하면은 갑자기 잘해지는 선수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첼시 팀이 어린 선수들을 되게 잘 키우기 때문에 얘네들 지금 아직 유명하지 않더라도 뭔가 공포스러운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뭐 수비수 다이네르 오르도네스라는 선수도 2028년 1월에 이적할 거래요. 이 인디펜디엔테 델바예라는 팀이 아까 아스날의 그 쌍둥이 형제도 여기서 영입이 됐거든요. 여기가 이제 에콰도르에서 되게 유명한 클럽인가 봐요. 그래서 이 클럽의 유망주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르트문트로 임대가 있는 안셀미노라든지 스트라스부르의 골키퍼 펜더스 이런 선수들도 주시가 될 예정입니다. 저기 선수 출신이 많다. 켄드리 파에스, 카이세도, 인카피에, 파초 이런 선수들이 다 저기 출신이군요. 거의 에콰도르 국가대표의 성지네요. 어쨌든 남미 쪽에 또 괜찮은 어린 선수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마스탄 투오노도 그렇고 이스테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데를 또 주목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이마르도 산토스 출신이죠. 어떤 선수들의 계약이 만료되나요? 부오나노테가
지금 이제 1년 계약을 맺었는데 뭐 특별한 옵션이 있는 임대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오나노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부오나노테 나올 때마다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나쁘지 않다는 거에서 끝나면 사실 주전으로 분류되지 않은 선수가 살아남기는 조금 어렵긴 하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또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부오나노테는 온전히 본인이 완전 서브에 뭐 몸값까지 낮추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브라이튼 소속이다 보니까 브라이튼은 또 선수팔 때 좀 비싸게 쳐서 판매하는 거를 중요시하는 것 같기 때문에 부오나노테가 첼시랑 같이 가는 거는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털링은 2027년까지 되어 있는데 뭐 스털링은 팔 수 있으면 팔고 싶어 하겠죠. 근데 아직도 다음 시즌이 끝나도 한 사이클이 더 남았다는 게 좀 충격적이네요. PSR, 그러니까 조금 그 규정이 바뀌긴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어쨌든 그 PSR이든 그 바뀌는 규정이든 전체적인 취지는 비슷하죠. 법만큼 써라라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지금 첼시가 그런 부분은 뭐 돈은 있다. 첼시는 언제나. 근데 상황을 봐야 된다. 지금 뭐 그런 것들 PSR 규정을 준수하는 데에 대한 걱정은 없다. 근데 첼시가 UEFA로부터 축구 수익 규정과 선수단 비용 규정 위반으로 3,100만 유로의 벌금 부과 받았대요. 그래서 4년 동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금이 6천만 유로까지 인상될 수 있어서 뭐 그런 부분은 주의해야 된다고 하네요. 뭐 마레스카 얘기도 잠깐 나오는데, 마레스카는 뭐 헤드코치 정도로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입팀이 영입의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쪽에 맡겨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팟캐스트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